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5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져서 돌아서면 까먹는 일이 많아진다고들 하지만 내 인생에는 심장에 새겨진 것처럼 결코 지워지지 않는 몇 개의 장면이 있다. 그중 하나는 남편 민호 씨와 함께 우리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집 열쇠를 받던 날의 풍경이다.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다. 우리 부부는 둘 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야 겨우 서울 송파구의 낡은 골목에 이 작은 24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아직도 기억난다. 민호 씨는 반짝이는 새 열쇠 꾸러미를 들고 손을 살짝 떨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순자 씨,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 이제 더는 집주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언제 이사 가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날부터 이 작은 아파트는 우리 삶의 뿌리가 되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외아들 지훈이가 옹알이를 하던 갓난아기에서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실 벽지에는 아직도 어릴 적 키를 잴 때 연필로 그어놓은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베란다에서 20년 넘게 키운 난초 화분은 아들이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내게 준 어버이날 선물이었다. 이 집의 벽돌 한 장, 타일 한 조각마다 우리 가족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모든 따뜻한 추억이 스며들어 있었다. 내 심장에 새겨진 또 다른 장면은 바로 오늘이다. 나는 등기소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이 집의 등기권리증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이 집과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어머니,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아들 지훈이가 내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50살이 된 아들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증권회사 팀장으로 일하는 아들은 내 자랑이었다. 녀석이 주름진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바닥은 따뜻하고 두툼했다. 나는 웃으며 아들의 손등을 토닥였다. 나랑 내 아버지가 이 집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너희가 상속받으면 정부에서 상속세로 얼마나 많이 떼어가는지 아니? 내가 아직 걸을 수 있고 정신이 멀쩡할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내 속도 편하다. 옆에 있던 며느리 유진이가 곧바로 말을 받았다. 그 목소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 듣지를 않으시니 보세요. 지금 정리하면 아낀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몇 번은 다녀오실 수 있겠어요. 유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다정하게 내 옷깃을 여며주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영원히 어머님 집이에요. 저희가 앞으로 더 효도하고 더 잘 모실게요. 나는 눈앞에 이 효심 깊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훈훈해졌다. 남편 민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처음에는 나도 남편을 따라갈 것만 같았다. 그런 나를 절망의 늪에서 조금씩 끌어내준 것이 바로 지훈이와 유진이었다. 그들은 거의 주말마다 나를 북한산으로 모시고 가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유진이는 특히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는데 친딸보다도 살가웠다. 나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고 믿었다. 이 집을 그리고 나 자신을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주 마음 편했다. 자, 어머님,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지훈이가 서류한 뭉치와 인감도장이 드남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돋보기를 쓰고 증여계약서라는 글자와 수십 년간 사용해온 박순자 세 글자가 새겨진 내 목도장을 바라보았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할 그 종이 위에 힘껏 도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피처럼 순식간에 종이에 스며들었다. 다 됐다. 나는 등기권리증과 모든 서류를 지훈이에게 건넸다. 그 순간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 이 늙은이는 이제 아무 빚도 없이 홀가분하구나. 앞으로는 편안히 복을 누릴 일만 남았다고 나는 순진하게 생각했다. 나는 집문서 한 장으로 아들 며느리의 더 지극한 효도와 걱정 없는 노년을 맞바꾸었다고 믿었다. 내가 틀렸다. 나는 몰랐다. 내가 직접 서명한 것이 증여계약서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유배 보내는 매매계약서였다는 것을. 명예 이전 절차를 마친 그날 저녁, 지훈이와 유진이는 나를 위해 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유진이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렸고, 지훈이는 값비싼 와인을 따서 직접 내 잔에 따라 주었다. 어머니, 아들은 와인잔을 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저랑 유진이가 2배, 3배로 잘할게요. 유진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나는 그들의 말에 기분이 좋아져 와인을 몇 잔 마셨고 뺨이 후끈 달아올랐다. 그날 밤 나는 정말 달게 잤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민호 씨와 함께 이 집을 꾸미던 따뜻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따뜻한 저녁 식사가 내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출근하는 아들 며느리의 아침밥을 준비하러 갔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이가 이미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입고 팔짱을 낀 채 냉장고에 기대어 있었다.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담함이 서려 있었다. 어제의 그 달콤한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나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희 아침밥 좀 차려주려고. 됐어요. 그녀가 나를 막아섰다.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앞으로는 배달 음식 시켜 먹을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는 건 너무 기름져서 건강에 안 좋아요. 내 손은 쌀떡 뚜껑 위에 멈춘 채 그대로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 후 하루 종일 나는 멍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유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고 어이나 저기요라고 불렀다. 내가 거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방송을 보고 있으면 그녀는 다가와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꺼버리며 차갑게 말했다. 시끄러워 죽겠네. 지훈 씨 오늘 저녁에 화상회의 있는 거 몰라요? 조용히 해야 한다고요. 점심때는 며느리 몸보신이라도 시켜주려고 삼계탕을 한 솥 끓였다. 그녀는 흘긋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느끼하게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앞으로 이런데 돈 낭비하지 마세요. 나는 이 집에서 갑자기 쓸모없고 거치적거리는 외부인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녀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가 퇴근했다. 그의 뒤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다. 지훈이 왔니? 이분은 누구? 나는 웃으며 일어나 인사를 건네려 했다. 어머니, 이분은 박 실장님, 인테리어 디자이너세요. 지훈이의 표정이 어색했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며 소개했다. 저랑 유진이가 집을 좀 새로 리모델링 하려고요. 리모델링? 나는 얼어붙었다. 멀쩡한데 왜 리모델링을 해? 아이고, 어머님은 모르셔서 그래요. 유진이가 방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다. 이 집도 이제 40년이 다 돼서 구조도 촌스럽고 배관도 낡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저희가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서요. 아기방부터 미리 만들어둬야죠.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결혼 20년 넘게 소식이 없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아기를 갖겠다고? 그 박 실장이라는 사람은 레이저 측정기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중얼거렸다. 이 구조는 바꿀 수 있겠네요. 김 선생님, 사모님, 저 방은 터서 큰 드레스룸이랑 부부 욕실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가 가리킨 곳은 바로 내 방이었다. 내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충격으로 떨렸다. 지훈아, 그럼 나는 어디서 자니? 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오히려 유진이가 비웃듯 말했다. 그건 저희가 이미 다 생각해놨죠. 아주 괜찮은 요양원이 하나 있어요. 환경도 좋고 제 동료 어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어머님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희 나보고 나가서 살라는 거니?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훈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했다. 그냥 거기서 요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거기엔 전문 간병인이 돌봐주니까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안전해요. 편하다고? 여긴 내 집이야. 나는 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유진이의 표정이 굳어지며 말투도 변했다. 어머니, 너무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이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예요. 나는 요양원 같은데 안 가. 여긴 내 집이야. 내 아버지랑 내가. 지금 여기가 어머님 집이라고요? 그녀가 비웃었다.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지금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쓰여 있는지 모르세요? 내 머릿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종을 친 것 같았다. 지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유진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녀는 나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어머니, 소란 피우지 마세요. 내일 저희가 모시고 가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귓가에는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쓰여 있는지 모르세요? 라는 말만 맴돌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유진이 말이 맞았다.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이 집은 내가 도장을 찍은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 나는 그저 잠시 머무는 늙은 여자일 뿐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나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들여놓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손에 의해 문 밖으로 밀려났다. 이틀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내 마음 같았다. 유진이는 다시 그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어머님, 가시죠. 저희가 새로운 곳 구경시켜 드릴게요.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훈이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묵묵히 내 옷장에서 아무 옷이나 몇 벌 꺼내 검은 비닐봉지에 쑤셔 넣었다. 안 가. 나는 소파 팔걸이를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지훈아, 유진아,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여긴 내 집이야. 난 아무데도 안 가.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지훈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엄격함과 짜증이 묻어났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전문 요양보호사들이 돌봐주니까 저희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머님. 유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지만 그 말투에는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협조 안 하시면 여기 공사 시작해서 시끄러운 소음이랑 먼지투성이가 될 텐데 그래도 여기서 지내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한 명은 회유하고 한 명은 협박하는데 75살의 힘없는 늙은이가 무엇으로 저항할 수 있었을까? 결국 나는 그들에게 반쯤 끌려가다시피 지훈이의 검은색 수입 세단에 태워졌다. 차는 남쪽으로 향했고 내가 익숙했던 송파구를 점점 더 멀리 벗어났다. 창밖의 풍경은 번화한 도심에서 황량한 교외로 바뀌어갔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와이퍼는 쉭, 쉭 소리를 내며 앞유리를 닦아냈다. 마치 나를 배웅하는 소리 같았다. 1시간 남짓 달렸을까? 차는 인적이 드문 곳에 멈춰섰다. 회백색의 낡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입구의 낡은 간판에는 사립사랑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여기가 바로 그들이 말하던 산 좋고 물 좋은 곳이었다. 내 마음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내게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복을 입은 건장한 요양보호사 2명이 내 양쪽 팔을 부축했다. 지훈이와 유진이는 재빨리 사무실로 들어가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과 능숙하게 대화하고 서류에 서명했다.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진동하는 긴 복도를 따라 이끌려갔다. 복도 양옆의 방에서는 노인들의 공허한 신음소리, 간헐적인 기침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TV 소리가 새어나왔다. 휠체어에 앉은 몇몇 노인들이 멍한 눈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이곳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곳이 아니었다.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창고에 더 가까웠다. 나는 복도 끝에 있는 2인실로 안내되었다. 방은 비좁고 어두웠으며 쇠창살이 밝힌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다. 안에는 얇은 철제 침대 2개와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사물함 2개가 놓여 있었다. 한쪽 침대에는 콧줄을 꽂고 눈을 감은 할머니 한 분이 누워 있었다. 어머니, 여기에요. 지훈이가 들어와 내 옷 몇 벌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비어있는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어르신, 앞으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이 배를 누르세요. 한 요양보호사가 침대 머리맡에 빨간 버튼을 가리키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나는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내 남은 인생을 가둘 이 감옥보다 못한 방을 바라보았다. 내 몸의 모든 기운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려 지훈이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애원했다. 지훈아, 제발, 제발 나를 여기 버리지 마. 집에 데려다 줘. 엄마가 빌게. 응? 지훈이는 뜨거운 것에 댄 듯 내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에는 연민 한 조각 없이 단호함과 회피만이 가득했다. 앞으로는 여길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주 찾아뵐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1초도 더 머물기 싫다는 듯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유진이가 그 뒤를 따랐고 그녀의 얼굴에는 후련하다는 표정이 걸려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그들을 쫓아나갔지만 요양보호사에게 허리를 붙잡혔다. 나는 그들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훈아, 지훈아. 내 울부짖음은 긴 복도를 따라 메아리 쳤다. 피를 토하는 두견새처럼 처절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반쯤 끌려 그 차가운 방으로 돌아왔다. 창가로 달려가 차가운 유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지훈이의 검은 세단이 시동을 걸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미련 없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나는 이곳에 요양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완전히 버려진 것이었다. 나는 내 평생의 사랑과 신뢰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직접 만들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나를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그 감옥 안으로 직접 던져 넣었다. 나는 사랑요양원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한 달을 보냈다. 아들이 말한 매주 찾아뵐게요 라는 말은 그가 했던 다른 모든 약속처럼 텅 빈 거짓말이 되었다. 첫날 나는 영혼을 잃은 껍데기처럼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혈압을 재러 오거나 밥을 가져다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내 세상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조각난 잿빛 하늘만이 남아 있었다. 둘째 날, 나는 미친 듯이 울기 시작했다. 거친 베개싯의 얼굴을 파묻고 수십 년간 쌓인 억울함과 배신감의 고통이 터진 댐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민호 씨를 생각하며 울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결코 내가 이런 수모를 겪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늑대 같은 마음을 가진 아들을 생각하며 울었다. 내가 어떻게 애지중지 그를 키웠는데 그가 이렇게 무정하게 나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보며 울었다. 이 75살의 어리석은 늙은이가 어떻게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거짓된 효도와 맞바꿀 생각을 했을까. 같은 방의 할머니는 시든 식물처럼 조용히 누워만 있었다. 가끔 밤이 되면 새끼 고양이 같은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요양보호사는 그 할머니가 여기서 3년을 누워 있었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로 이민 가서 1년에 한 번 찾아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내 울음소리는 점차 소리 없는 눈물로 변했다. 눈물이 마르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망만이 남았다. 나는 이곳의 생활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 귀를 찢는 듯한 벨소리가 울리면 요양보호사들은 가축을 관리하듯 우리를 깨어씻기고 영원히 미지근하고 아무 맛도 없는 죽을 먹였다. 낮에는 걸을 수 있는 노인들을 오락실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낡은 텔레비전을 단체로 보게 했다.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노인들 중 누구의 얼굴에도 표정이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대부분 공허하고 멍했다. 그들은 TV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단지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다음 식사를, 다음 잠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삶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그날은 요양원이 가장 시끄러운 날이 되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자식들이 과일과 영양제를 들고 와 부모님 침대 곁에서 안부를 묻고 사진 몇 장을 찍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30분을 넘기지 않고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서둘러 떠나갔다. 나는 곁에 있는 나와 똑같이 합법적으로 버려진 노인들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교사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이름과 과거와 존엄을 박탈당하고 302호 김할아버지, 502호 이 할머니라는 통일된 기호로만 불렸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비참한 미래를 보았다. 내가 정말 그들처럼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둬야 하는 걸까? 내가 정말 지훈이와 유진이가 나와 민호 씨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에서 번지르르한 삶을 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걸까? 내 평생의 노고와 헌신이 결국 이런 감옥만도 못한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 걸까?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어느 깊은 밤,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나 창밖에 차가운 달을 보았을 때 하나의 생각이 죽은 내 마음속에서 완강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대로 질 수는 없다. 민호 씨와 내가 평생을 바친 피와 땀을 그 늑대 같은 부부가 독차지하게 둘 수는 없다. 설령집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나 박순자는 그들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엄청난 슬픔은 그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마침내 발효되어 차갑고 냉정한, 심지어 독하다고 할 수 있는 분노로 변했다. 반격해야 한다. 나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삼키기 힘든 음식들을 억지로 한 숟갈씩 넘겼다. 힘이 필요했다. 요양원의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 천천히 걷고 관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강한 몸이 필요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자책하지도 않았다. 내 머리는 다시 시동을 건 기계처럼 미친 듯이 회전하며 모든 가능성을 따지기 시작했다. 나가야 한다. 나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 내 인생이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끝날 수는 없다. 나는 유일한 희망을 법이라는 두 글자에 걸었다. 나는 법을 모르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법은 항상 착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던가.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요양원은 매달 한 번씩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날을 정해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은 노인들이 직원과 동행하여 근처 마트에서 개인 용품을 살 수 있도록 허락했다. 나는 이 기회를 잡았다. 나는 순종적이고 평온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요양보호사들과 먼저 대화를 걸며 그들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하여 외출 자격을 얻었다. 그날 자원봉사자가 우리 몇몇 노인들을 데리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나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한눈 파는 사이 마트 후문으로 몰래 빠져나왔다. 나는 도망자처럼 낯선 거리에서 허둥지둥 뛰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오기 전에 친절한 요양보호사에게 몰래 물어봐둔 주소를 외쳤다. 송파구청의 무료 법률 상담소였다. 그곳은 아주 허름한 사무실이었고 안에는 아주 젊어 보이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아주 인내심이 강했다. 내게 물 한 잔을 건네주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아들의 세금을 피해주기 위한 자발적인 증여부터 명예 이전 후 하루아침에 돌변한 태도, 그리고 요양원에 버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나는 그를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의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변호사님, 나는 간청했다. 제가 그 애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젊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동정심이 가득하면서도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최대한 나를 상처 주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나를 얼음 구덩이에 빠뜨리는 대답을 했다. 박순자 어르신, 그가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이 매우 비관적입니다. 우선 집에 관한 부분은 당시에 어르신께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협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등기소에 가셔서 증여 이전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유효한 증여 행위입니다. 일단 증여가 완료되면 집의 소유권은 100% 아드님 명의로 넘어간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아드님이 사기나 협박을 통해 서명을 강요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 협박?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부드러운 거짓말과 가장 달콤한 효도를 사용했다. 그럼 저를 요양원에 버린 건요? 이건 유기죄가 아닌가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민법상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시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법적인 판단으로는 그가 최소한의 부양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차마 말을 잇기 힘들어했다. 감정적으로는 이런 행위가 극히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법은 행위의 합법성 여부만을 따질 뿐 한 사람에게 양심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마지막 환상을 갈라놓았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려면 매우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결과는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쥔 휴지는 이미 엉망으로 뭉개져 있었다. 떠날 때 그는 내게 작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정말 필요하시다면 제가 부양 의무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건 매달 얼마의 부양료 정도일 뿐 집 문제는 아마 힘들 겁니다. 나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법이 흑백처럼 분명해서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합법적이면서도 법조차 어찌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아들은 가장 법적인 절차에 맞춰 가장 비도덕적인 배신을 완수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변호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유령처럼 구청을 빠져나왔다. 바깥의 햇살은 눈이 부셨고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 옛날의 집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고 요양원, 그 차가운 창고는 죽어도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목적 없이 낯선 거리를 걸었다. 다리가 아프면 길가의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았다. 내 눈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내 평생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나는 내 모든 것을 아들에게 그 집에 바쳤는데 결국 집도 없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몇만 원 남짓한 돈과 방금 받은 젊은 변호사의 명함뿐이었다. 절망이 파도처럼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어쩌면 이대로 한강에 뛰어들어 모든 것을 끝내고 민호 씨를 찾아가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저편에서 다급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야, 너니? 너 어디 갔었어? 걱정돼 죽는 줄 알았네. 영희 언니였다. 수십 년 된 내 오랜 친구.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모든 강인함과 위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랫동안 지하철을 탔다. 한 정거장, 또 한 정거장, 마치 어떤 운명을 미루고 있는 사람처럼 객차 안에 졸고 있는 대학생 몇 명과 싸우는 연인 한 쌍만 남았을 때 나는 잠시력에서 내려 송파구의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 평생 유일하게 연락이 끊기지 않았던 그 사람을 찾아. 어머, 너 왜 이렇게 말랐어?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왜 왔냐고 묻지도 놀란 척하지도 않고 그저 내 손목을 잡아 끌어 거친 손가락으로 내 메마른 손등을 쓰다듬었다. 며칠 굶었니? 나는 강한 척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명예 이전 서류부터 요양원의 차가운 철제 침대, 그리고 오늘 오후 젊은 변호사가 알려준 잔혹한 법의 현실까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책 많이 읽고 돈 많이 벌면 뭐해. 기본적인 인간성도 없는데 민호 씨가 하늘에서 자기 아들이 저 꼴이 된 걸 보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그녀는 한참을 욕하더니 다시 내 곁으로 와서 내 차가운 손을 잡았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순자야, 걱정 마. 법으로 안 되면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이 사회에 정말 하늘의 이치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해. 다른 길? 나는 고개를 들어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니, 무슨 길이 또 있어? 집은 걔네 거고 법도 내가 유기당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누가 아무것도 없대. 영희 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마치 내 뺨을 세게 때린 것처럼 혼미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내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순자야, 너한테는 내 자신이 있잖아. 네가 살아온 75년의 인생이 있고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잖아. 이게 바로 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야. 내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아예 자리에 앉아 분석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봐. 내 아들 지훈이는 증권회사 다니잖아. 그런 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바로 신용과 이미지야. 내 며느리 유진이는 맨날 인스타그램에 명품백 자랑하고 브런치 먹는 사진 올리잖아. 걔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야? 체면이지. 법은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쓴 증거를 따지지만 이 사회에는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바로 여론이라는 거고 사람들 입방아라는 거야. 영희 언니의 말은 번개처럼 내 마음속의 모든 절망과 안개를 갈라놓았다. 내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회사 연말 시상식에서 의기양양하게 상을 받던 지훈이의 모습과 사모님 친구들 앞에서 공작새처럼 뽐내던 유진이의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깨달았다. 법은 그들을 처벌할 수 없지만 사회의 도덕은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그들에게 아프지 않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다. 언니, 그럼 내 말은 걔네 연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남들 앞에서 효자, 효부인 척하는 거 제일 잘하잖아. 그럼 우리가 그 연극 무대를 모든 사람 앞으로 옮기는 거야. 조명을 환하게 비춰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거지. 그 효심 깊은 아들 며느리가 위선의 가면을 벗으면 얼마나 추악한 몰골인지. 그녀는 나를 보며 눈빛이 확고해졌다. 순자야, 이 도박에 한번 걸어볼 용기 있어? 나는 고개를 숙여 주름과 검버섯으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영희 언니의 손을 힘껏 붙잡고 있는 내 두 손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나약함도 없었다. 그 대신 배수진을 친 듯한 결연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응, 있어. 영희 언니의 손자는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 이름이 준서였다. 그는 내 사연을 다 듣더니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자기가 아는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미디어 제작자가 있는데 김 PD라고 사회의 불이한 일들을 심층 취재해서 보도하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했다. 준서의 주선으로 나는 곳 김 PD라는 젊은이를 만났다. 생각보다 젊었다. 그는 구겨진 어두운색 티셔츠를 입고 은퇴 안경을 썼으며 마른 체격의 말수가 적었지만 목소리는 안정감이 있었다. 그는 나를 만나러 올 때 노트북과 작은 카메라 한 대를 가져왔는데 행동이 민첩했다. 어머님, 저희가 촬영한 내용은 모두 어머님 확인을 거쳐서 공개할 겁니다. 함부로 편집하거나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고 어머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영희 언니 집의 작은 방에서 촬영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배경은 미색 벽지였다. 나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무릎에 낡은 담요를 덮었다. 김 PD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준비되시면 시작하시죠. 하고 싶으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울지도 히스테릭하게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앞에는 두껍고 표지가 다른 낡은 앨범이 놓여 있었다. 제 이름은 박순자, 75살입니다. 원래는 서울 송파구에 살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집은 저와 제 남편 김민호 씨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입니다. 40년 전 남편은 세무서의 말단 공무원이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죠. 우리는 매달 빠듯한 월급으로 아끼고 아껴서 24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큰 부자가 될 생각은 없었고 그저 아들 잘 키워서 좋은 학교 보내고 따뜻한 집 하나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앨범의 비닐 커버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모서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다. 나는 한 페이지를 펼쳐 카메라에 보여주었다. 이건 제 아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처음으로 맞춰준 양복입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서 재단사에게 부탁해서 맞춘 거예요. 남편은 돈 아깝다고 그 나이에 누가 양복을 입냐고 핀잔을 줬지만 저는 아이가 번듯하게 입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진 속의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수줍게 웃고 있는 작은 남자아이를 가리켰다. 우리는 항상 자식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 명의로 된 통장 하나 만들어 본 적 없고 주식이나 재테크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사랑을 쏟으면 언젠가는 보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떨렸다. 나는 앨범을 내려놓고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요양원 입소 확인서였다. 나는 그것을 카메라 앞으로 들어 올렸다. 여기가 제가 지금 사는 곳입니다. 사랑요양원이라는 곳이죠. 제가 집 명의를 넘겨준 바로 다음 날 저는 아들 부부의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 나는 이미 머릿속에 밝혀버렸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선 그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지훈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지훈아, 나다. 엄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너 언제쯤 엄마 데리러 올 거니? 나 여기 있는 거 너무 힘들다. 전화기 저편에서 억누르지 못한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려왔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요양원에 전문가들이 잘 돌봐드리고 삼시세끼 챙겨주고 아프면 바로 봐주잖아요.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요. 집은 지금 전체 리모델링 중이라서 시끄럽고 먼지투성이에요. 어머니 계실 곳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폰을 통해 조용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냥 거기서 조용히 계세요. 제발 저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저 바빠요. 내 손이 떨렸다.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말이 끊겼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지훈아, 너 이제 엄마 필요 없니? 그가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끊긴 전화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차가운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제 집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법은 제가 자발적으로 명의를 넘겨줬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는 이건 집안 문제니 간섭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자녀와 부모를 향해 담담하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저는 그저 제 집에서 늙어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요구가 정말 그렇게 과한 것입니까? 둘째, 효도는 종이 위의 법조항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의 양심입니까? 셋째,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 당신들의 집과 평생을 자식에게 넘겨주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카메라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김 PD가 손짓으로 촬영이 끝났음을 알렸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추억이 가득한 낡은 앨범의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김 PD의 일 처리는 빨랐다. 3일 후, 서명 없는 요양계약, 75세 어머니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영상이 그의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정시에 올라왔다. 영상의 썸네일은 주름 가득한 내 두 손이 낡은 앨범 위에서
서로 꽉 맞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제목은 눈에 띄는 붉은색 글씨로 쓰여 있었다. 나는 소파에 홀로 앉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내 목소리는 약간의 편집을 거쳐 조금은 쉬고 낯설게 들렸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내가 던진 3개의 질문이 흰색 큰 글씨로 검은 화면 위에 하나씩 나타나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영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일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자기 휴대폰을 들고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내게 휴대폰을 건넸다. 나는 그 영상의 조회수 뒤에 내가 셀 수도 없는 긴 영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고 아래의 댓글창은 완전히 폭발했다. 수천, 수만 개의 댓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너무 악랄하다. 저 부부 양심은 개나 줬나? 자기 엄마를 쓰레기처럼 버리다니. 마지막 3가지 질문이 정말 가슴을 찌른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슬픈 자화상이야. 제발 신상 털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들을 넘겨보았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창에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내 이야기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처럼 침묵하던 수많은 부모들이 똑같이 합법적으로 버려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론의 발효 속도는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곧 언론사들이 이 영상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각 뉴스 사이트의 헤드라인은 효도 외주, 부동산 증여 함정, 신종 캥거루족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회 문제를 논하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정말로 네티즌 수사대로 변했다. 그들은 영상에서 스쳐 지나간 대학 졸업, 앨범의 학교 이름과 학과, 지훈이의 독특한 금융권 말투, 그리고 영상 배경음으로 들렸던 유진이가 언급한 어느 명품 백화점의 이름을 단서로 조금씩 내 아들과 며느리의 신상을 파헤쳤다. 김지훈, 오호증권 강남지점 팀장, 최유진,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 소셜라이트, 그들의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을 때 진짜 폭풍이 시작되었다. 지훈이 회사의 홈페이지와 구글 리뷰 페이지는 하룻밤 사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별점 일개와 온갖 욕설 댓글로 도배되었다. 회사 대표 전화는 불효자 김지훈을 찾겠다는 전화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유진이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네티즌들에 의해 샅샅이 파헤쳐졌다. 과거에 자랑했던 명품백, 미슐랭 레스토랑, 파티 참석 게시물들은 이제 가장 신랄한 조롱거리가 되었다. 모든 사진 밑에는 수만 개의 욕설과 비아냥이 가득했다. 시어머니 집 한 돈으로 샤넬 사니까 기분 좋으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명예는? 자기 시어머니 하나 감당 못하면서 피부과 갈 돈은 있고 시어머니 요양보호사 고용할 돈은 없었나 보네? 과거에 서로를 칭찬하던 사모님 친구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그녀와 선을 그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단체 카톡방에서 그녀를 강퇴시켰다. 법은 그들에게 죄를 묻지 못했지만 사회 전체의 여론은 그들에게 가장 공개적이고 철저한 도덕적 심판을 내렸다. 폭풍의 중심에 선 지훈이와 유진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문만 열면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지훈이가 출근하면 동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견뎌야 했고 유진이가 마트에 장 보러 가면 모르는 아주머니에게 대놓고 불효 막심한 며느리라는 욕을 들어야 했다. 그들의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다. 회사로부터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지훈이는 마침내 버티지 못했다. 그는 김 PD에게 연락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짜증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피로와 절망에 가까운 애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잘못했다고 유진이와 자신은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내가 나서서 해명해 이 폭풍을 잠재워달라고 빌었다. 김 PD는 이 소식을 내게 전했다. 어머님, 그가 물었다. 그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원치 않으시면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영희 언니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머니로서 사실 내가 원했던 것은 결코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나의 존엄과 편안한 노후를 보낼 권리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만나죠. 나는 김 PD에게 말했다. 장소와 조건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한 카페의 2층 독립된 룸으로 정해졌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왼쪽에는 친자매처럼 나에게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지를 보내준 영희 언니가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김 PD와 그가 초빙한 가사 분쟁 전문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의 이성적인 방패였다. 지훈이와 유진이가 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그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지훈이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두덩은 푹 꺼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초췌한 수염 자국이 가득했다. 유진이는 더욱 비참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두 눈은 퉁퉁 부어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내 앞에서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유진이도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며 온전한 문장 하나 말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무릎 꿇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참회가 절반은 어쩌면 아주 약간의 양심의 가책에서 비롯되었겠지만 나머지 절반, 아니 그보다 더 큰 부분은 현실에 대한 공포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즉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룸 안의 분위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무릎 꿇려 두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유진아,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저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린 게. 지훈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희가 어머니를 속이고 불손하게 대한 게. 유진이가 흐느끼며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의 가장 큰 잘못은 나를 어디로 보냈느냐가 아니야.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도 아니야. 너희의 가장 큰 잘못은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늙고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라서 마음대로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나러 온 것은 너희의 사과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에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러 온 거야. 나는 옆에 앉은 변호사에게 눈짓했고 그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부를 그들 앞으로 밀었다. 내 조건은 간단하다. 첫째, 공개 사과. 너희는 김 PD의 증언하에 공개 사과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영상에서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고 사회와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 등가물 반환. 내가 말했다. 진명의 이전이 이미 법적 사실이고 내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너희를 곤란하게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 집은 나와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피와 땀이다. 너희가 부끄러운 방법으로 가져갔으니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다시 사가야 한다. 지훈이와 유진이가 충격에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변호사가 이어서 설명했다. 어머님 말씀은 이 송파구 아파트를 현재 시세인 약 15억 원으로 계산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너희 명의의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 그 15억 원 전액을 어머님께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유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어디에 그런 큰돈이 있어요. 그건 너희 문제지. 내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밀어넣고 이 집을 독차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생각했어야지.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다. 그렇다면 이 여론의 폭풍이 어떻게 계속될지, 너희의 직장과 삶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셋째, 나는 마지막이자 가장 단호한 조건을 말했다. 관계 단절. 너희가 이 돈을 다 갚고 내가 내 몫의 집값을 받은 후에 나는 이사 갈 것이다.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 이후로 너희와 나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부양 의무, 즉 매달 고정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가족 관계도 없다. 나는 더 이상 너희 삶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도 더 이상 나에게 효도할 필요 없다.
이 협상은 고별식이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나를 집으로 모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나를 상처 입힐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지훈이와 유진이는 결국 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는 거대한 압박 앞에서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위태로운 지훈이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평온을 되찾기 위해 그들은 독이 든 술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김 PD의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공개 사과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이기심과 허영, 그리고 불효를 인정하며 나와 사회 대중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 영상은 활활 타오르던 여론의 불길에 부어진 한 바가지 물과 같았다. 즉시 모든 불꽃을 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가장 거센 불길은 잡을 수 있었다. 이어서 15억 원의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재산을 팔기 시작했다. 유진이가 과거 인스타그램에서 자랑했던 명품백과 보석들이 하나둘 중고 명품점에 팔려나갔다. 지훈이도 얼마 전에 산 수입 세단을 눈물을 머금고 팔았고 가지고 있던 주식과 펀드도 처분했다. 그럼에도 15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고 최대한도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 묵직한 돈이 수십 년간 그렇게 큰 금액이 오간 적 없던 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나는 한치의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한없이 황당하고 서글펐다. 나는 평생의 사랑으로 아들을 위해 집을 지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그 집을 아들에게 값을 매겨 팔았다. 내가 판 것은 나와 남편이 그 작은 아파트에 쏟아부은 평생의 추억이었고, 내가 다시 사온 것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했을 노년의 평온과 존엄뿐이었다. 일은 여기서 끝났어야 했다. 나는 이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었고, 나만의 더 안락한 집을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영희 언니 집 거실에 홀로 앉아 나로 인해 촉발된 캥거루족의 새로운 수법, 실버 세대 재산 신탁 같은 주제를 다루는 뉴스를 볼 때 나는 문득 내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김 PD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그조차 놀랄만한 요구를 했다. 김 PD님, 내가 말했다. 영상을 하나 더 찍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제 얼굴, 제 목소리 그대로 당당하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 후속 보도 영상에서 나박순자, 75살의 평범한 늙은이는 처음으로 선명하고 용감하게 시청자들 앞에 섰다. 나는 더 이상 내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들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 경험을 사회 전체를 향한 호소와 당부로 바꾸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모두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집과 평생의 저축을 그들에게 넘겨주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더욱 그들이 우리를 해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감정적으로는 차가울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노년의 존엄을 지킬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방어선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나는 하나의 결정을 발표했다.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집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집이 곧 가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돈으로 순자실버 법률지원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저처럼 합법적 유기를 당하고도 도움을 청할 곳 없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법률 상담과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 작은 돈이 그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재단은 김 PD와 사회 각계의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금세 설립되었다. 나는 재단의 이름으로 시내의 마당이 딸린 낡은 집을 빌렸다. 그리고 그곳을 작고 아늑한 은빛 동행의 집이라는 이름의 실버 공동체 주택으로 개조했다. 나는 요양원에서 알게 된 나와 같이 갈 곳 없는 할머니 몇 분을 초대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동반자다.
우리는 함께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꽃을 키운다. 함께 요리법을 연구하고 돌아가며 밥을 짓는다. 함께 책을 읽고 신문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실버법률 독서회를 열어 매주 한 번씩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공유하고 판례를 보며 인생을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늙으면 그저 누군가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나는 대답한다. 노년은 수동태가 아니라 주권이야. 아직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묻는다. 순자 언니, 아들에게 집을 넘겨준 거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대답한다. 그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은 후회해. 하지만 어머니였던 것은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덧붙인다. 단지 이제는 먼저 나 자신으로 살 뿐이야. 나는 내 과거의 모든 추억이 담긴 그 집을 팔았지만 이곳에서 더 크고 따뜻한 가정을 찾았다. 이 집에는 혈연이라는 족쇄도 이익의 계산도 없다. 오직 삶의 끝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온기를 나누기로 선택한 독립적인 영혼들만이 있을 뿐이다. 지훈이와 유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날의 협상 이후로 우리는 다시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언젠가 TV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 은빛 동행의 집을 보게 될 때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란다. 한 가정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벽돌 한 장, 타일 한 조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대가 없는 진심과 그 어떤 경우에도 짓밟아서는 안 될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있다는 것을. 나 박순자, 75. 나는 내 집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내 이야기로 나 자신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온 세상을 되찾았다.